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또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셨군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이제 자녀, 진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때로는 뭐 갈등 느끼는 분들이 뭐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내 아이의 진로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의 진로 문제를 위해서 이제 봉사할 그럴 생각을 가진 분들도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에는 이제 진로에 대해서 인식을 심어주고 그 인식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진로 체험에 관한 거고요. 여기 오신 부모님들 자녀가 이제 곧 중학교 가지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생활은 초등학교 생활과 뭐가 다를까? 그것을 위해서 부모님들은 어떤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까? 이런 얘기들로 시간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녀와 함께 떠나는 진로 체험 여행입니다. 자녀들과 여행 가끔 가시죠? 요즘은 뭐 학교에서 숙제도 내는 경우가 많아요. 방학 동안에 엄마 아빠와 어디에 가서 뭐 하고 체험 보고서를 써와라. 이제 중학교 가면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뭐 재미 반, 체험 반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끄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요즘 뭐 진로 체험보다는 직업 체험이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이 진로 체험, 직업 체험은 왜 필요할까? 이쪽이 나는 맞는 것 같아. 왜? 나 그쪽 잘할 것 같아. 그리고 재미있을 것 같아. 이거하고 실제 해보고 나서 평가하는 거하고는 다를 수 있죠. 체험하기 전에는 가보지 않은 길이고 체험은 뭔가 유사하게 해봤더니 생각했던 것과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아동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 탐색해보고 직업이 많으니까 초등학교 때는 가능성이 넓게 열려져 있으니까 이것저것 탐색하고 또 직업 세계에 대해서 야 직업 많구나. 직업 세계관이라는 체험실 가봤더니 옛날에 저런 직업이 있었는데 다 없어졌대. 이런 거는 3년 전에 생겨났대. 이런 것도 좀 눈으로 보면서 느끼게 하고 또 올바르게 세상 살아가려면 어쨌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건전한 의식, 민주시민, 또 질서의식, 배려, 겸손 등등이 필요하지만 직업을 갖는 거는 내가 돈 벌기 위해서만 갖는 줄 알았더니 내가 돈 벌면서 하는 일이 타인의 삶에 뭔가 도움을 주는 거였구나. 그럼 내가 직업을 안 가지면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도움만 나는 받았지 남을 위해서 내가 도움 주는 거는 없는 거였구나. 이런 생각에 싹도 초등학교 때부터 조금 갖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직업에 대한 시각, 안목, 관점 이런 것들이 편향되지 않고 건전한 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경험학습이다. 그래서 뭐 교육학 쪽에서는 존 듀이라는 분이 이 경험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고 경험교육이라는 말도 썼고 우리나라에서도 직업체험을 도입할 때 이제 이론적 배경으로 경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여러 교육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이 진로 직업체험은 현장 견학과도 유사하지만 좀 더 심도 있는 학습이 가능하다. 현장 견학은 뭐예요? 그냥 견자가 무슨 견자예요? 볼 견자죠. 여기 오니까 이런 직업 가진 분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있네라는 거를 제3자적 입장에서 이래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체험은 어때요? 그래도 그분들이 하는 일의 일부를 직접 한번 흉내내 보니까 눈으로 보기만 한 것과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저도 체험하면 저도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때는 농촌에서 제가 자랐는데 뭐를 했냐면 농번기 때는 가정 실습이 있었어요. 여기 어머니 아버지 중에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죠? 있어요? 그 가정 실습이 뭐였냐 하면 농번기 때 학교 오지 말고 일주일 동안 부모님 일 거들어 드려라. 그러면 잘 됐네. 일 거들어 드리라고 했는데 안 해도 돼. 난 놀기만 하면 돼. 근데 우리는 실제 그 일을 해야 했거든요. 그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농업에 대한 체험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직업 사전에는 이제 농업 경영인 이렇게 나왔는데 옛날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농부. 어쩌면 농부 체험이었을지도 몰라요. 어머니 아버지가 농부니까 이런 일 하시는구나. 아우 해보니까 생각보다 힘드네. 이런 거 체험하면서 또 아이들이 학습 동기가 나는 애들도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서 내 학용품 사주시고 용돈도 주시는 거였구나. 아유 어머니 아버지 은혜에 보답하려면 나 뭐 해야 돼? 지금 돈 벌 수는 없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네. 이래가지고 학습 동기가 유발된 사례도 실제 논문에 보면 많이 있어요. 어느 고등학교는 3학년에게 직업 체험을 시켜요. 학부모님들이 항의 전화 안 하냐. 아니 지금 다른 고등학교는 3학년 때 공부시키는데 팔자 좋게 무슨 체험이냐. 그래. 과수원 체험을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선생님한테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과일을 하루 종일 땄대. 사과를. 끝나고 나서 뭐 보람이 있다 그러고 뭐 자기끼리 뭐 화이팅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과수원 주인분이 나오시더니 오늘 여러분이 한 일은 다 합치면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10분이 반나절 할 일을 여러분은 지금 50명이 하루 종일 한 거다. 이렇게 애들이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시는 거였구나. 지금 내가 어머니 아버지 힘나게 해주려면 할 일이 뭐지? 내 입장에서 그래 어머니 아버지가 뭐 했을 때 얼굴이 활짝 피었지? 성적 잘 받아왔을 때 그러면 공부를 한번 해볼까? 이러니까 학습 동기가 올라가더라. 우리 학교 부모님들은 그걸 알고 있다. 그래서 체험 데리고 나가도 항의 전화하는 부모님은 한 분도 안 계신다. 이 직업 체험은 이렇게 다방면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만 운영이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가끔 선생님이 또 숙제도 내요. 이런 숙제 받아보신 분이 있나요? 방학 동안에 아빠나 엄마가 근무하는 직장에 가서 아빠 일터에서 사진 찍어 오기.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죠? 이것도 뭐예요? 아빠가 하는 직업을 맨날 말로만 들었는데 직접 가서 우리 아빠가 직업 이름이 이건데 그런 직업 가진 분들이 하는 일은 여기서 이런 거 하는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살갑게 느끼겠죠. 그럼 엄마, 아빠, 자녀 셋이 아빠 직업에 대해서 대화할 때 이전보다는 더 거리가 많아지겠죠. 아빠 사무실에 사람이 20명 있다고 했는데 그 아저씨들은 다 같은 일을 하는 거야? 그럼 아빠가 아니야. 그때 저쪽 왼쪽에 세 분은 거기 이렇게 써 있었잖아. 그분들이 하는 일은 회사는 같지만 이런 일 해. 또 이쪽에 있는 분들은 이런 일 해. 그래서 거기 팀의 이름이 이거였잖아. 이러면 아이는 또 같은 회사에서도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은 많구나. 그중에 우리 아빠는 요 일을 하는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실감나게 깨달을 수 있게 해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 체험할 때 애들 뭐 어디 갔어? 우리 오늘 어디 뭐 학교에서 뭐 단체로 어디 체험 갔대. 이 수준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체험을 갔다 오기 전과 갔다 온 후에 우리 아이의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으면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체험 갔다 온 다음에 그냥 두지 말고 한번 짜증나지 않을 정도로 무엇을 체험했는지, 체험하면서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 돌아오는 관광버스 안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또 체험하기 전에 가졌던 생각과 바뀐 게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대화의 소재로 삼으면 체험의 효과는 훨씬 더 늘어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부모님들은 이제 바로 학교에서 체험하는 거에 대해서 가정에서는 이런 역할을 좀 보충적으로 해주셔야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험은 뭐 직접 체험도 있고 간접 체험도 있다. 직접 체험은 실제 직업 현장이나 그와 비슷한 환경의 장소를 방문해서 직업 활동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 이제 어려운 활동은 안 시키고 직업인이 내가 할 테니까 한번 지켜봐. 사진 찍는 건 좋아. 이렇게 간접적으로 관찰도 해보고. 이제 간접 체험은 강의, 각종 시청각 직업 정보 탐색, 중간에 매개체가 있는 거예요. 그 중간 단계로 직업 체험 시설을 이용한 모의 직업 현장 체험도 있다. 직업 체험 시설, 혹시 가보신 데 있나요? 직업 체험 시설. 분당에 있는 한국 자벌도 혹시 가보신 분 있어?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저기 한 분 계시네. 바빠서 못 가셨죠? 또 이제 요즘은 뭐 지자체별로도 청소년 진로 직업 체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체험 시설이지 실제로 기업 현장은 아니죠. 그리고 동영상 보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동영상 보는 것과 진짜 직업 현장과 중간 단계가 그런 간접적으로 한번 맛보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지금 전국 지자체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광역시가 제가 보면 이 교육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선진적인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시도에서 잘 못 봤는데 대구광역시에서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자료도 좋은 거를 많이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또 뭐 강사 요원을 양성해서 그 강의 기법 전수받고 강사로 직접 활동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고 치밀하게 하는 데가 대구광역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학부모님으로서 굉장히 좀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무슨 체험을 했다 그랬어요, 제가? 농사 짓는 체험을 했다 그랬죠, 그죠? 농사 짓는 체험을 한참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대요. 너무 힘이 들어요. 여름 되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4시에 눈 뜨면 없어요. 아침 식사할 때 되면 오세요. 어디 갔다 왔어, 엄마? 해 뜨기 전에 일하려고 밥 메고 왔다. 저 속으로, 농사 지면 새벽에 잠도 못 자네? 그리고 막 그 왜 고추 같은 거 따러 들어가면 거의 나를 버려야 돼요. 긴 팔 입고 막 따다 보면 막 벌레도 있고, 빨갛게 익어서 땄더니 반대편은 파랗고, 따다가 허리가 아파서 들어보면 어머니 아버지는 저기가 있는데 저기를 왔다 갔다 3번을 해야 점심을 먹을 텐데 여기를 언제 저걸 왔다 갔다 하나. 더워 죽겠는데 나는 그냥 가정 실습이라서 이거 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거를 평생 어떻게 하면 살지? 저는 그때 진로 의식이 싹 트기 시작했어요. 어떤 의식이 싹 탔냐 하면 나는 농사는 체질이 안 맞는 것 같다. 난 농사는 못 짓고 살겠다. 몸도 약한 것 같고. 그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친구들 만나면 너 나중에 뭐 할 거니? 그럼 농사 져야지 뭐. 너는 농사 지을 거야. 너는 나도. 친구가 저보고 너는 그럼 나는 농사는 안 질 거야. 그럼 뭐 할 건데? 그럼 뭔지는 모르지만 난 농사는 안 질 거야. 그럼 쟤는 좀 웃긴다. 그치? 송충이가 솔잎 먹어야지. 지가 그럼 뭐 할 게 있다고? 근데 그 충청북도 시골 면 단위에 중학교도 없었어요. 중학교도. 초등학교만 있었어요. 그때 가만히 보면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은 몇 개 없었어요. 면사무소에 다니는 분, 농업협동조합에 다니는 분, 우체국에 다니는 분, 그 다음에 초등학교 선생님. 그래서 제가 이런 원에서 한 체험도 아니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 진로의식 성숙시키려고 체험시킨 것도 아니었고, 그때는 생계를 위해서 어쨌든 체험을 했는데 나는 농사는 못 짓겠다. 그럼 나 뭐 하지?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제일 부러운 직업이 있대요. 손도 하얗고 넥타이 메고 다니고. 특히 여자 선생님들이 그때 막 미니스커트 입고
하이힐 신고 다니는 걸 보면 저분들은 어떤 곳에서 잠을 주무실까 막 이렇게 신비로운 존재. 나도 나중에 선생님이 되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일기장에 처음으로 나는 이 다음에 크면 꼭 선생님이 되고 싶다 이렇게 썼어요. 저는 대단한 어린이 아니었을까요? 어때요? 여러분이 보면 미국의 어느 학자가 연구했죠. 꿈이 뭐야? 그럴 때 몰라 이런 사람. 꿈이 뭐야? 할 때 나 선생님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한 사람. 꿈이 뭐야? 나는 다이어리에 적어놨는데 선생님이 될 거라고 나는 썼어. 저는 그 셋 중에 어디예요? 3번이에요. 연구를 해봤더니 15년 20년 후에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사나 봤더니 3번 사람들이 가장 자기가 원하는 삶을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 지금 생각하니까 저는 3번이었어요. 3번. 나는 이 다음에 크면 꼭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랬더니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천기누설한 것처럼.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그때 그렇게 썼을 때 왜 가슴이 두근두근했지? 일기장 검사하는 선생님이 이거를 읽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겁이 났어요. 이 녀석이 정신 나갔나? 이 산속에서 무슨 교사를 꿈꿔 이럴까 봐. 일기장을 돌려받았더니요. 선생님이 빨간 색연필로 동그라미를 5개 치셨대요. 이 의미를 아시나요? 그땐 참 잘해서 이런 도장이 없었어요. 동그라미 5개가 100점이었어요. 밑에다가 이렇게 쓰셨어요. 너처럼 성실한 어린이가 선생님이 된다면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라고 나는 믿는다. 제가 코팅해서 갖고 있어요. 응? TV는 사랑을 싣고에 나가면 제가 그 선생님을 찾으려고. 응? 그러니까 한 개인의 인생에는 이런 변곡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만약에 일기장 검사를 안 하셨거나 그냥 선생님이 재미로 정신 차려 이 친구야 크크크 이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쓰셨다면 그래 내 주제에 무슨 선생님이야 이럴 수도 있겠죠. 그냥 선생님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등불이 돼요. 등불. 그래서 체험의 결과로 여러분 자녀의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별을 그려줄 수 있다. 이런 등불이 있으면 이렇게 돼요. 막 놀다가도 등불을 봐요. 나 선생님 될 건데 너무 멀리 온 거 아니야? 빨리 본궤도로 돌아갈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그 어린 시절에 선생님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일 겁나는 게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급이 그때 몇 명이었어요? 60명, 70명이었어요. 내가 선생님이 됐는데 수업 시간에 어떤 아이가 내가 보지도 못한 이상한 참고서에서 어떤 문제를 갖고 와서 수업 시간에 물어봤는데 내가 모르는 문제면 어떻게 하지? 60명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그걸 딱 보고 나도 몰라. 아이고 이러면 선생님으로서 생명이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이게 내적 동기 유발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선생님이 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어느 날 제가 충청북도니까 아빠 이런 단어가 없어. 아버지 왜 나 이 다음에 선생님 될게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무뚝뚝하신 분이 엄청 좋아하시대요. 네가 선생님이 되기만 하면 내가 장터에 나가면 장터가 뭔지 아세요? 장터에 나가면 우리 김씨 가문의 자식 자랑 때문에 기죽는 사람이 2명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자식이 뭐 하는데 아버지? 그랬더니 한 사람은 면사무소 총무계 직원이고 또 한 사람은 농업협동조합 출납계 여직원이야. 네가 선생님이 되기만 하면 모든 거를 다 정리한다. 네가. 그래서 제가 무뚝뚝한 아버지가 저렇게 좋아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정리하기를 내가 선생님이 되면 가문의 영광인가 보다. 우리 어머니의 표정을 봤더니 애가 똑똑하긴 한 것 같은데 이 산속에서 배우지도 못한 이 엄마 밑에서 저 엄청난 꿈의 실현이 가능할까? 아이고 저 불쌍한 걸 저거 어쩌지? 왜 그런 표정 있잖아요. 왜 뭔가를 내가 해줘야 되는데 뭐를 해줄지도 모르는데 저 꿈이 가능할까?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 외에는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저 청소년기 때 저를
통제했던 거는 우리 어머니의 그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엇나갈까 하다가도 아유 그렇게 노심초사 지켜보는 엄마가 있는데 내가 여기쯤서 멈춰야지. 이해가 가요? 방학할 때 친구들이 비행 비슷한 일 모의할 때 유혹을 해요. 그럼 또 등대불을 봐요. 나 선생님 될 건데 참회 소리 6번 했으면 많이 했지. 도둑질인데 선생님 할 내가 도둑질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난 여기쯤서 멈출래. 나를 관리하고 통제를 하게 돼요. 그럼 잘 보세요. 진로에 등대불이 있으면 첫째, 학습에 대한 내적 동기가 유발이 돼서 공부를 하게 되더라. 둘째, 유혹이 와도 나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힘이 생기더라. 어떤 분은 시에 청소년기를 표현할 때 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런 등대뿔이 있는 아이는 흔들려도 덜 흔들리고 뿌리째 흔들릴 가능성은 적다. 바로 이 등대뿔이 여러분 자녀의 진로에 대한 밑그림 포부다. 그 포부를 초등학교 시절에는 힘들게 갖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체험 활동이 하나의 실마리가 돼서 그런 꿈을 머릿속에 간직하도록 이끌어줘야 체험의 진정한 의미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또 선생님이 되면 겁나는 일 또 하나가 저는 그때 몰라가지고 선생님이 되면 끝에 가서 누구나 교장 선생님을 의무적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언감생심이죠. 나는 진짜 그게 체질에 안 맞는데 의무적으로 해야 되면 무서워서 어떡하지? 왜 무서웠을까? 월요일 날마다 애국조회 때 훈화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거리를 일주일마다 어떻게 마련을 하지? 전 그때 교장 선생님들이 신비로웠어요. 그 뜨거운 햇볕에 우리를 세워놓고 30분을 훈화하시고 끝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이래고 10분을 더 했던 그 선생님들이 저는 신비로웠어요. 저 얘기거리를 어떻게 갖고 오지? 그 쥐가 아버지가 충주 가신다고. 아버지 충주에 가면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러이러한 큰 서점이 있디야. 거기서 이런 책 좀 사다 줘. 그럼 우리 아버지가 왜? 우리 집에는 책은 교과서하고 아버지가 읽는 새농민 외에는 책이 없어. 난 책을 읽어야 돼. 그럼 왜? 그럼 하여튼 나는 그런 책을 읽어야 돼. 그때 어린 마음에 훈화를 하려면 지금부터 책을 읽어야 된다. 이게 독서 습관이 돼 보니까. 독서 습관. 이 제 어린 시절. 뭐 조금 제가 과장해서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는 이게 더 중요하다. 진로 인식 단계인 초등학교 시기에는 상징적 의미로 표현하면 애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냥 말로만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평형의 원리도 초등학교 어린이한테 가르쳐 줄 때는 말로 하기보다는 뭐가 좋아요? 그렇죠. 놀이터에 데려가서 시소 놀이를 하면서 평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직접 자기가 체험을 해봐야 평형의 원리가 이거구나. 그러니까 진로에 대한 것도 뭐를 하면 좋아요? 체험을 하는 게 좋다. 말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호기심도 유별하고 직업에 대한 편견도 버리고 체험실에 가봤더니 직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요런 직업은 요런 데 기여해. 요런 직업은 이런 데 기여해. 저 직업은 힘들긴 하지만 저 직업이 없으면 이런 사람이 사는데 이렇게 불편해. 그러니 저 직업 꼭 필요해. 이러면서 직업에 대한 편견도 없앨 수 있고 자녀가 특정 진로에만 몰두했는데 직업 체험관 가봤더니 직업이 자볼도에 가면 어린이 체험관에 44개 직종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걸 보면서 어때요? 직업이 이렇게 많네. 그중에 내가 생각한 거는 요거 하나를 13년째 생각했는데 이거가 다가 아니었네. 이런데 지평을 좀 확장시키고 또 그 직업을 수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려보고 한번 맛보기로 해보면서 맞고 안 맞고를 알 수 있고. 제가 그 강연 백도씨 봤더니 이상민이라는 분이 나왔는데 여자분이에요. 제목이 의대 출신 요리사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꿈이 아들, 딸을 의사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빠는 이미 의대에 다니고 있어요. 이상민 씨도 공부를 잘해서 고등학교 때 이과를 갖고 의대에 진학을 했어요. 아빠의 꿈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제 본과 1학년 가니까 더 이상 의대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머리는 좋고 할 수는 있는데 마음이 안 내키고 그때 처음으로 내가 왜 의사가 돼야 되지? 어쩌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지? 내가 의사가 됐다. 그럼 나는 의사라는 업을 보람 느끼며 환자 한 명 한 명을 진정성 가지고 진료하고 약 처방하고 이런 거를 평생 동안 할 수 있을까?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막 해부학 시간 되니까 막 교수님이 A4 용지 이만큼을 좀 이거를 일주일 동안 다 암기하라. 이 사람이 좀 못 견뎌가지고 선배한테 오빠 나 학교 그만둘 거야. 내일부터 나 찾지 마. 이거 집에 가서 이제 엄마한테 엄마 나 학교 안 다닐래. 처음으로 엄마한테 반항을 한 거예요. 엄마가 나가 이래가지고 짐을 싸가지고 학교는 자퇴하고 가출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요리사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만약에 그 이상민 씨가 지금 상황으로 번안한다면 대구에 있는 직업체험시설 가가지고 외과의사 체험을 해봤더니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 선생님들이 의대가 뭐고 의대 가면 어떤 거 하면 공부하고 해부학 시간에는 뭐 하고 이런 거를 접하면 이상민 씨가 집에 오면서 교대역에서 전철 타고 집에 가면서 이거 의사라는 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아빠한테 그 당시에 갈등이 있더라도 아빠 너무 죄송한데 오늘 직업 체험 해봤더니 의사는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 그 당시에는 부모와 갈등이 있어도 본과 1학년 때 자퇴를 하고 가출하는 것은 거기서 잠재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런 거 아버지가 그럼 네가 원하는 직업은 뭘 것 같아? 아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내일 학교 가면 진로 진학 상담 선생님한테 상담 좀 받아보려고요. 이러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겠죠. 바로 이 직업 체험은 진로의 여정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에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체험의 어떤 소스들을 제가 여기 몇 가지 좀 나열을 해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한국 자벌드, 아까 갔다 오신 부모님도 이미 계시지만 그 다음에 EBS의 리틀 소시움, 커리어넷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커리어넷에 있는 진로 동영상, 그리고 이 지역사회 인근에 있는 박물관, 가끔 진로 박람회 이런 거 기억나죠? 진로 캠프 뭐 이런 것들. 또 현직 직업인이 쓴 책이 있어요. 스튜어디스가 직접 자기 손으로 스튜어디스가 되는 길 이래가지고 쓴 책들. 또 직업인과 인터뷰. 이거 뭐 구정 때 너 경찰 되고 싶다고 했잖아. 이번 구정 때 고모부 아빠한테 세배하러 오신다고 했거든. 고모부 오면 진짜 우리가 겉으로만 봤던 경찰하고 진짜 고모부한테 한번 하나하나 궁금한 거 메모해놨다 한번 물어보자. 그러고 네가 진짜 그쪽이 그래도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때 다시 한번 따져보자. 뭐 직업인 인터뷰, 또 직업 관련 동영상. 이거 뭐 워크넷 커리어넷에 들어가면 많이 있습니다. 워크넷에는 뭐 잡아라 이래가지고 동영상이 있고, 또 영화 중에도 보면 특정 직업인이 주인공이 되는 영화들 있죠. 제가 뭐 영화 홍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 제목의 영화를 말할 수는 없는데 어떤 영화 보면 심리 상담자가 주인공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영화 보면 형사가 나오기도 하고 재미있게 보지만 그 과정에 저 직업인이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 직무 수행하면서 겪는 애환 이런 것들을 간혹 포착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느껴보셨죠? 이런 곳에서 이제 체험의 소스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한국 자벌드예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국내외 최대 규모의 직업체험관입니다. 세계 유일의 정부 주도로 만든 청소년 어린이 종합직업체험 시설입니다. 몇 년 전까지는 세계 유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어요. 세계 유일의 정부 주도로 만든 어린이 청소년 종합직업 체험관입니다. 오늘 댁에 가시면 여러분 자녀와 재미삼아 이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한국 잡월드. 그냥 네이버에 잡월드 이렇게만 치셔도 이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기관 소개, 이용 안내, 온라인 예약 등등등 주요 메뉴가
나오는데 여러분 자녀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니까 이 메뉴 중에 특히 어디가 유용해요? 어린이 체험관이 유용합니다. 혹시 이제 뭐 여러분 자녀 오늘 타겟이 되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 말고 중학생 자녀가 있다면 어디? 청소년 체험관. 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제 체험할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가면 일단 관이 4개예요. 청소년 체험관 66개 직종, 어린이 체험관 44개 직종, 직업 3개관, 진로 설계관 이렇게 4개의 관이 있습니다. 직업 3개관 가면 직업의 역사가 재미있게 걸어가면서 볼 수 있게끔 전시가 되어 있고, 진로 설계관 가면 직업 심리 검사 중에 홀랜드 들어보셨나요? 홀랜드 검사를 놀이형으로 할 수 있고, 다중지능 들어보셨죠? 다중지능 검사도 실제 자기가 직접 시연을 하고 다중지능 8개 중에 어느 쪽이 높은지, 홀랜드 놀이형으로 해봤더니 1차 코드가 뭐고 2차 코드가 뭔지 이런 거를 재미있게 놀면서 깨닫게 해주는 게 진로 설계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체험관 실습 가기 전에 미리 탐색을 하고, 오늘 가면 3개 체험하면 어디 갈까 미리 아이와 상의하고 예약을 하고 가족이 그냥 놀이 삼아서 한번 다녀올 수도 있는 곳이 한국 자벌드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랑거리입니다. 어린이 체험관을 이제 조금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방송국의 세팅. 여기 가면 이제 방송국에서 하는 일, 아나운서가 하는 일, 촬영기사가 하는 일, 조명기사가 하는 일, 이런 거 체험하게 하고, 아나운서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 맨 마지막에 여기 앉아가지고 사진을 한 장 찍어가지고 가요. 그럼 액자에 담아서 자기 방에 놓으면 폼도 나고 뿌듯하고, 진짜 그러다가 아나운서가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매일 그거 보면서 의지를 굳히고 뜻을 품고 그러면 제가 선생님이 되겠다 등대불 세운 것과 똑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건설 현장, 병원, 패션 스튜디오, 신문사 이런데. 근데 이제 뭐 얘기 들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 데려가면 애들은 막 건설 현장 가고 싶다고 막, 그럼 엄마는 왜 하필 거길 가려고 그래? 법조인 체험을 한번 해봐. 판사복 좀 한번 입어봐. 이렇게 이제 부모님의 뜻대로 자꾸 유도를 하는데, 부모님의 그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아이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로 지도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그게 그렇게 썩 잘하는 지도는 아닐 것이다. 여기 이제 함께 동네, 요리광장, 뭐 상상 캠프, 예술회관 등등등 의료센터까지 이렇게 그룹을 묶어서 요 속에 속하는 직업들이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벌도에 대해서 잘 알죠. 자벌도 건립할 때부터 제가 관여를 했고, 지금은 한국 자벌도에 제가 이사로 있어요. 이사로. 근데 이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마음껏 여러분에게 홍보를 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여기는 가면 또 입장료도 비싸지 않아요. 실비만 받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EBS, 리틀 소시움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이 꿈꾸는 미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 파크입니다. 요것도 한번 사이트를 들어가 보세요. 여기 사이트 들어가면 이렇게 직업 흥미 검사도 할 수 있고, 요게 타겟이 어린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가능한 검사가 이렇게 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체험 시설 안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 데리고 체험을 간다 이래도 그냥 어디 가지가 아니라 이런 체험 시설을 자녀와 함께 여러 개 한번 탐방을 해보고, 갈 곳을 정할 때도 아이와 함께 협의해서 하면 어때요? 떠날 때도 엄마에 끌려서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나도 참여해서 같이 결정한 거니까 아이들의 동기도 높고 자발적 참여도도 더 높게 되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겨울방학 같은 기간이 이런 체험시설 이용하기에 아주 좋은 호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커리어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직업, 학과 등의 다양한 동영상, 이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의 진로 문제를 지도할 때 댁에서 편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메뉴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4번째 보면 진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추천 동영상 이래가지고
이 사이트 운영하는 기관에서 지금까지 우리 어린이들 겨냥했을 때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어린이들에게 요 직업만큼은 꼭 보여주어야 된다. 이 직업은 애들이 보기 싫다고 해도 꼭 알려줘야 한다. 초등학교 어린이에게 장래 유망한 직업이 요거기 때문에 요거는 꼭 권유해주고 싶다. 이렇게 추천 동영상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한번 동영상을 한 5개 뽑아가지고 분야별로 여러분 자녀하고 함께 그냥 뭐 과자 먹고 음료수 마시면서 재미있게 보고 난 다음에 그거를 소재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것. 이런 아이는 뭐 진로 지도 당한다고 생각 안 하고 자연스러운 소재를 가지고 장래 진로 문제에 대해서 부모님과 상호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 자녀가 중학교 간다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뿌듯한 마음도 절반 있고 또 어때요?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도 절반 있고 초등학교 때까지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대학 진학이라도 아직 시간이 한참 남았으니까. 근데 중학생 그럼 벌써 가슴이 철렁하고 어이구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 시작했네. 그 저는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의 생각 중에 이제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왜 자녀 교육의 결정판을 대학 입시 결과처럼 암묵적으로 생각할까? 그 김난도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들어보셨죠? 거기 보니까 인생 시계가 나오대요. 김난도 교수님은 인생 시계가 있대요. 벽시계인데 건전지가 없대요. 눈높이에 달려 있대요. 시계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손가락으로 돌려야 돼요. 인생 시계예요, 이게. 김난도 교수님 월요일날 딱 출근하면 시계 앞에서 내 인생 시계는 오늘 몇 시인가 바늘을 돌리는 거 이렇게. 만약에 A라는 분이 80세까지 살겠다라고 마음먹었다면 뭐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80세까지 살겠다고 마음먹으셨다면 그 시계바늘이 합쳐서 12시에서 시작해서 이제 큰 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작은 바늘이 1시, 2시, 3시, 4시에서 낮 12시가 되면 반바퀴 돌았죠. 그럼 몇 살이에요? 40세. 오후 1시부터 이제 해서 밤 12시가 되면 80세. 그쵸? 여기 계신 학부모님 중에 연세가 40세 되신 분이 있다 그러면 그 논리로 따지면 인생 시계가 몇 시예요? 10년이 3시간이에요. 10년이 3시간. 4, 3, 12. 12시죠. 늦둥이 도셔가지고 50된 분이 여기 계시다 그러면 그분의 인생 시계는 몇 시예요? 3, 5, 15. 15시니까 오후 3시. 그쵸? 60세 되신 분은 3, 6, 18이니까 오후 6시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대학 신입생의 인생 시계는 몇 시일까요? 뭐 재수, 삼수에서 입학했다 그래도 만 20세. 재수 안 하고 입학하면 만 18세, 19세. 20세라고 쳐도 새벽 6시. 그죠? 17세, 18세면 새벽 5시 30분 정도? 출근 시간까지 몇 시간 남았어요? 3시간 반 남았네요. 20세에 들어와도 출근 시간까지 아직 3시간 남았어요.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자꾸 규정하려고 그러죠. 너 그렇게 공부하라고 해도 안 하더니 결국 그 대학 갔지? 그럼 생략된 말은 이제 뭐 네 인생은 그렇게 세팅된 거지 뭐. 누구 탓할 것도 없어. 이런 생각들을 가진 이미지가 우리 사회에 좀 표시나지 않게 잠재 있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어른들이 저질러 놓은 큰 죄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출근 시간까지 3시간 이상 남은 애들을 왜 그렇게 규정을 할까? 이제 인생의 출근 시간에 첫 발도 띄지 않은 아이들을. 그래서 우리는 대학 입시철 되면 다 눈치 봐요. 그죠? 물어보지도 않아요. 사촌 간에도. 입시 다 끝났는데도 그분이 먼저 얘기하기 전에는 안 물어봐요. 그죠? 입시철에 딸 어느 대학 갔어? 이렇게 물어보면 징역 3년형이라 그러대요. 응? 졸업반돈 아들돈 엄마한테 애 취직했어? 이렇게 물으면 무기징역형이래요. 이러면서 전 국민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불행하게 사는 게 오늘날의 이 세태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꿀까?
초등학교 자녀를 둔 여러분부터 한번 이런 마음을 조금씩 바꿔주시면 어떨까. 그런 의식 있는 학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그럼 가슴이 철렁하고 대입하고만 연결시킬 게 아니라 자, 이제 한 단계 올라온 이 세상은 우리 아이에게 어떤 희망과 꿈을 줄까? 이때 무엇을 준비하면 우리 아들, 딸이 이 시기를 좀 더 튼실하게 지낼까? 이런 시각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생활로 이제 전환되면 아동에게는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함께 초등학교 생활을 한번 돌아보고 중학교 생활을 예측해보는 지지적인 대화. 지지적인 대화라는 거는 명령조로 규율을 이야기하듯 중학교 가면 너 정신 빼짝 차려야 된다. 지금부터 엄마 말 잘 들어라. 첫째,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지지적인 대화는 아니죠.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통보하는 건데 아이가 그러면 끝나고 나서 우리 어머니는 정말 내 앞날에 관심을 많이 가진 고마운 엄마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이고 초등학교 졸업해서 한시름 놔둬 했더니 이게 더 센 곳으로 가나 보이고 입학하기도 전부터 이러니 입학하면 이게 어찌 되려나 이런 생각 가지면 자녀가 중학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까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까요?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될 겁니다. 아동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엄마가 이거를 보듬어주고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그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손잡아주고 이끌어주고 자극을 주고 촉진시켜주고 정보를 줄 것인가. 부모의 역할은 거기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전환은 자녀가 자신의 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초등학교 때 유치했던 진로의 꿈을 조금 더 현실적인 것으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로 발달 단계에서 아주 어린 시절을 환상기라 그래요. 환상기. 영어로 멋있어요. 환타지 피어리어드. 우리말로 하면 제가 번역하면 정신 못 차린 시기. 구정 때 할머니가 와서 우리 손자 뭐 될 거야? 그러면 장군 별 4개. 이게 환상기예요. 추석 때 오셔가지고 우리 장손 뭐 될 거야? 장군님이야? 그럼 장군 싫어. 그럼 뭐야? 그럼 판사. 그럼 이게 환상기예요. 그러다 조금 더 크면 애가 흥미기로 가요. 이제 2년 있다 할머니가 우리 장손 장군님이야? 판사님이야? 둘 다 싫어. 그럼 뭐 될 거야? 그럼 포크레인 운전수. 이 재밌어 보이잖아요. 이게. 그러다 조금 더 크면 능력기, 현실 검증력이 생겨요. 이야, 판사가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별 4개? 야, 그때 그 말할 때 내가 얼마나 유치했을까. 진짜 하늘의 별을 따는 게 빠르다는 말이 맞는데 별 4개? 문제는 이 진로의 숙제를 안 하면 나이는 만 22세 대학 3학년인데 진로 성숙 수준은 아직도 환상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그럼 대학에 있는 저는 그 아이를 환상기에 있는 아이를 대학의 진로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엄청 힘든 일을 해야 됩니다. 이 힘든 일을 안 하고 그 아이를 취업시키면 6개월 만에 다시 나와요. 나하고 안 맞는다는 걸 이제 깨달았다. 그리고 나서 저보고 이래요. 이제와 생각하니 제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저도 잘 모른다는 사실을 최근에 와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돼요. 진로 의식이 성숙이 안 되면.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거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학교 가면 아까 초등학교 진로 인식 단계 이후에 탐색 단계라는 2층 석탑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진로에 대해서도 이제 막연한 환상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성, 현실성을 가진 쪽으로 시각을 전환시켜 주어야 합니다. 초등학교와는 중학교가 어떤 특성 측면에서 다를까?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셨고 여기 써 있듯이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마다 좀 다르죠. 요즘은 지자체별로 학교별로 자율권이 많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진학 가능한 관내 중학교의 홈페이지를 잘 탐색해 보면 학교 소개도 있고 그 학교의 특징도 나와 있고 한 2학교 보면 이 학교는 이런 게 특징인데 이 학교는 이 학교에 없는 이런 게 있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뭐 교복 같은 거는 뭐
우리 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격했죠. 막 굉장히 규격화되고 이랬는데 자율권은 있지만 학교별로 그래도 암암리에 이런 측면에서 학교 내부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은 학교별로 조금씩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탐색해서 자녀에게 전달해주고 이야기하기. 또 교과 과목, 수업 시간표, 이제 담임 선생님, 수업 시간마다 과목마다 선생님의 얼굴이 바뀌는 것도 중학교 갔을 때 이제 특이한 사항이고, 또 시험과 성적 산출에 대해서도 초등학교와 뭐가 다른가. 연필하고 종이 갖고 하는 지필, 시험도 있지만 수행평가도 있고, 교과 성적 이외에 출석의 중요성이 점점 커진다는 거, 행동 발달, 특별 활동, 또 봉사 활동,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 때보다 조금 더 강조가 된다는 얘기도 해주고, 동아리 활동, 또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되기 때문에 너도 중학교 가면 어느 한 학기에 이 자유학기제를 할 것이다. 대개 이제 1학년 2학기 때 이 자유학기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다른 집 자녀에게도 이런 걸 알려주고, 여러분이 이제 학생 상담 자원봉사나 이런 쪽에 강사로 나설 때는 이런 거에 대해서 현실을 알고 있어야 얘기를 자세히 해줄 수 있겠죠. 여기 이제 하나의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자유학기. 자유학기 그러면 단어는 굉장히 편하죠. 자유학기. 자유학기 시범 운영할 때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 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둔 엄마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에 다니는 엄마하고 누가 더 마음이 좋았을까요? 예? 학부모에 따라 다르죠. 어떤 학부모님은 아유 우리 아이는 행운이야. 왜요? 전면 실시가 안 됐는데 우리 아이가 다니는 중학교는 자유학기제를 실시해서 지금 그거 경험하고 있거든. 어떻게 하는 건데? 시험 안 보고 체험도 많이 하고 아이 표정도 밝아졌고 학습에 찌들려 있던 애가 아주 활달해졌어. 근데 또 시험 기간에 자유학기제 안 하는 옆집 애가 빡세게 공부하는 거 보면 또 어때? 한편으로 아이고 쟤는 저렇게 공부하는데 언젠가는 쟤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이렇다가 이거 시험도 안 보고 얼굴은 밝아졌는데 기초학력이 쟤보다 딸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감 가질 수도 있죠. 어쨌든 암기식 수업, 또 시험에 찌들린 학생들에게 그래도 한 학기를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온 인생도 돌아보게 하고 남아있는 긴 인생 어떻게 살 건지 그림도 한번 마음껏 그려보게 하고 제목하고 저자만 알았던 진짜 좋은 책 한 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도 보고 극장도 한번 가보고 진로, 직업, 체험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의 불씨가 돼요. 이것이 불씨가 돼요. 앞으로 평생 동안 진로 개발 역량으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불씨를 지피는 학기가 저는 자유학기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학기 동안 꿈과 끼를 찾는다고 보는 게 아니라 꿈과 끼를 찾는 올바른 방법을 연습하는 불을 붙이는 시기가 저는 자유학기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육부에서 자유학기제 정책자문위원을 하면서 이쪽에 대해서 좀 연구도 했고 외국의 유사한 지도는 뭐가 있는지도 좀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 없이 학교에서 잘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맡기셔도 좋다. 단지 이제 그 의미가 살아나려면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오후에 이제 이런 활동들을 다양하게 할 텐데 이 활동들의 의미가 잘 살아나도록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후속적으로 어떤 대화를 하면 좋을까? 어떻게 이끌면 좋을까? 추가적으로 이런 정보를 내가 모아놨다가 주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 자유학기제가 더 꽃을 피울까? 이런 것들이 저는 가정에서 커버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변화에 대한 대비, 진학 예정인 중학교의 홈페이지를 자녀하고 함께 방문해서 학사 일정, 또 교육과정, 학과목의 수준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자녀가 주변에 언니, 오빠, 형이나 누나를 찾아가서 나보다 먼저 경험한 이분들을 찾아가서 중학교 생활을 잘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도록 하기.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그거 나보다 먼저 경험한 사람 혹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궁금한 거 메모해서 물어보면 가장 정확한
지금의 현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자원이 바로 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자녀와 함께 중학생의 일상을 상상해보고 이를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 생활습관 적어보기. 제일 큰 거는 압도되거나 두려움, 불안으로 가득 차서 위축되게 만들기보다는 또 다른 삶의 지평이 열리는 새로운 곳으로 진급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희망도 갖고 꿈도 갖고 이게 공짜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좀 단단히 마음도 먹고 챙길 거 미리 좀 챙기고 이래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진 이런 자녀로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교육청 홈페이지, 여기 대구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가면 저 중학교 자유학기제 이렇게 크게 떠 있죠. 이 메뉴 중에 보면 학생, 학부모 여기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잘한 정보들이 많이 떠 있습니다. 또 변화에 대비해서 이제 학습이라는 것도 여러분 머릿속에는 학습이 한 90%를 차지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제가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계속 그래도 애가 반에서 중학교 때 몇 등 안에 들어야 고등학교를 어디 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로하고 학습 두 마리 토끼는 둘 다 놓칠 수 없다. 근데 학습, 공부, 성적을 먼저 얘기를 하면 아이들과 관계가 좋아질 가능성은 줄어든다. 진로라는 쪽을 먼저 접근해서 가슴속에 품을 수 있는 별을 그려주면 내적 동기가 유발되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불안해하는 학습이라는 또 다른 토끼도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중학교 진학하면 학습해야 할 내용이 증가하므로 올바른 학습 방법, 습관 이런 거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여러분 자녀가 사람마다, 여러분 뭐 아침형 인간 옛날에 이런 책 기억나죠? 그러니까 또 뭐 저녁형 인간,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르죠. 체질이 다르듯. 그러면 우리 아이의 학습 유형과 스타일은 어떨까? 우리 아이는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모르고 내가 자꾸 닥달한 거는 좀 문제가 있었구나. 앞으로는 그걸 살려서 좀 이렇게 해봐야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홀랜드 코드 6개 중에 우리 아이는 코드가 뭘까? 그 코드에 속한 애들은 되게 공부할 때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누구와 함께 혹은 혼자서 우리 아이의 스타일은 이 중에 어느 것일까? 그런 것들을 부모님이 한번 유념해서 보시고 우리 아이에 맞게끔 잘 접목시키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막말로 고딩, 중딩 중에 누가 무섭다 그래요? 중딩. 그래서 중학교 간다 그러면 부모님이 결심을 해야 된다 막 이러는데 뭐 이런 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여기 뭐 부모님과 얘기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거울을 보는 일이 많아졌어요. 거짓말을 한 적이 많아요. 친구들과 카톡 전화 자주 해요. 좋아하는 이성 친구가 생겼어요. 이럴 때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생겼다가 아니라 이제 우리 애가 컸으니까 이런 일을 경험할 시기가 되었구나. 요거를 좀 부드럽고 매끄럽게 진행해서 마무리되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쪽에서 사춘기로 진입하니까 다음과 같은 사춘기의 특성에 대해서 미리 이해하고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의 하나로 받아들인다면 아이들이 보다 즐거운 중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뭐 계획 세우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꿈이 있으니까 저는 꿈나무를 가지고 우리 자녀가 어떤 꿈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그 꿈 내용을 여기 한번 써보고 이런 것들을 벽에 붙여놨다가 저녁에 아빠 오면 또 아빠하고 셋이 얘기도 하고 이러면 어때요?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소재가 이런 곳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대화도 억지리 하는 건 아니다. 조금 더 뭐 깊이 있는 내용이 필요한 분들은 여기 참고문헌 위에 써놓은 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장시간 함께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